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광범위하게 부정선거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SNS가 뜨겁죠. 다름 아니라 지난 4월 15일의 총선 결과를 두고 이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의견들 때문입니다. 우리 신문에도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조선일보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그러니까 군소정당은 제한 기준으로 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모두 63대 36, 이 수준으로 거의 비싼 수치라, 이런 내용의 글이 이 SNS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선일보의 팩트 체크가 사실이었다 그러면 이건 이 보수 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Y타임스의 편집인과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조선일보의 이런 팩트체크가 SNS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을 상당히 벗어난 극히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 SNS 돌고 있는 부정선거의 핵심 주장하고도 상당히 동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숫자 자체가 잘못 집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서울 노원구에서 출마했던 이준석 최고위원이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을 몰면 안 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숫자를 회귀 분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건 통계적으로 봤더니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각 동네별로 수십 명의 개표 창관인 선관위 전체가 결탁했다고 보지 않는 한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 반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의 열세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당사자죠. 이준석 후보가 직접 주장하는 글이라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주장 역시 지금 SNS에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을 상당히 비켜갔습니다. 만약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던 노원 지역만 가지고 SNS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경향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이 이루어졌고요. 또 과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이 직접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의혹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번 4.15 총선에서 보니까 20대 총선하고는 확연하게 이 사전투표 결과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인데요. 이번 총선에 나타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의 개표 결과가 20대 총선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났고요. 이 또한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나 당시 새누리당 후보하고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지만 그 20대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1, 2%입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6%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11에서 13 수준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참 의심이 들죠.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진짜 보수층에 분노하는, 통합당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날 한꺼번에 쫙 몰렸는데 수도권에서 전 지역에서 공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갔다?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결과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혹을 갖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의혹인데요. 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비슷합니다. 정말 통계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서울 지역에서의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참 희한합니다. 이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은 60.63 대 34.57인데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 당일 투표자에 의한 득표 비율은 민주당이 50.23이고 통합당이 48.79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간의 득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10% 정도 더 높게 나온 반면에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의 득표 비율이 무려 1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에서의 60대 35의 비율이 일부 강남 지역 같은 통합당 우세 지역이라든지 민주당 압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너무나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그렇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을 맞췄을까? 정말 이상하죠. 민주당 후보 득표율의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라는 것은 자료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하고 B하고 뭐 C 이렇게 한 100개의 어떤 수치가 있을 때 그게 굴곡이 심하고 차이가 심하면 표준편차가 큰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표준편차가 아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사전득표 비율은 표준편차에서 겨우 5.54에 불과합니다. 그 표준편차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빼면 겨우 3.66입니다. 그 말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 지지자를 이 지지율의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고르게 맞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반면 당일 투표에서의 민주당과 통합당 득표율은 사전투표 성향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역마다 출렁거림이 심했습니다. 광진을 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 후보가 앞섰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박빙의 경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60대 35의 경향을 보이면서 승부를 다 뒤엎은 겁니다. 일부 유튜브들이 그 법칙을 63대 39 공식을 제기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득표 비율의 표준 편차를 보면 사전투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표준 편차가 서울 전체 지역에서 5.54, 강남 3구를 빼면 3.66에 불과했는데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무려 11.98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11.98, 12, 13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죠. 서울 전 지역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동안의 수많은 선거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최소 10% 이상, 보통 15%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이 보수파들이 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당일투표만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캠페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요. 그건 지난 20대 선거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거. 뭐 상황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좀 더 통계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전투표 26.7%, 이 중 청장년이 한 52.7% 된다 그러는데요. 이 사전투표 26.7%가 사실상 몰표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이 투표가 당일 모집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확률은 10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학자의 주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팩트체크 결과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충분히 의혹을 가질만하지 않겠나. 세 번째 의혹입니다. 수도권의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비율 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SNS를 퍼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혹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의 민주당과 통합당 득표 비율이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SNS 주장은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세 지역 모두 63%이고요. 통합당은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중앙선거 관련해서 이제 밝힌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SNS에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다. 이건 SNS에서 아마 숫자를 잘못 계산했거나 조작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편집위원들하고 저 전문 교수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실제 이 수치가 맞는가를 전부 계산을 다 다시 해봤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0.000 여기서 뒤에 좀 차이가 난 건 있지만 전체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이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소수점 이하만 다를 뿐 너무나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나 어떤 학문을 들이대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루에 매일매일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포해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팩트체크와 결과는 이건 의심을 넘어서 당연히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의혹인데요. 0.39의 비밀.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SNS에서 제기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투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0.39 상수의 비밀. 여기서 이제 0.39라는 수치는 사전투표에서의 후보 득표율과 연관되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관내투표, 그러니까 관내투표라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마포구 공덕동에 살고 있는데 이 공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면 이건 관내투표죠. 그런데 이 공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부산에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게 관내투표입니다. 그런데 관내투표하고 관외투표에서의 민주당 득표 비율이 1, 2% 안팎으로 이 수도권에서 너무너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은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거의 수도권을 포함해 가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민주당과 통합당 득표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득표 비율은 현저하게 다르죠. 이런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만 보자면 수도권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이게 관내투표가 됐건 관외투표가 됐건 사전투표를 했는데 수도권 전 지역에서 통합당 비율, 그 다음에 민주당 비율, 사전투표의 비율이 어찌 그래 거의 뭐 소수점 한두 자리만 빼놓고는 똑같게 나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하나 보죠. 아예 같습니다. 이건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사전 각본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죠. 인천 연수구 을 지역의 득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관내 사전 득표수에서 이걸 분모로 하고요. 분자를 관외 사전 득표수로 했더니 이제 상수가 나오는데 민주당 정일영 후보 보세요. 15,797표의 전체 관내 사전투표수고 관외가 6,185인데 그럼 0.391530 나오죠. 통합당 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0.39347 나오죠. 정의당 이정미 후보 0.391427 나오죠. 0.39라는 상수값이 나옵니다. 결국 인천 연수구 지역에서의 사전투표 상수값은 0.39인데요. 물론 소수 셋째 자리 이하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정해진 특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표본 집단값이 늘어날수록 미리 설정한 비율에 수렴시키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 셋째 자리 이하는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RNG라고 그러는데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인천 연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천 남동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수값만 다릅니다. 이 상수값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자세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입을 빌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후보 0.351752입니다. 통합당 유정보 후보 0.355756 두째 자리는 같고 셋째 자리부터 달라지죠. 인천 남동갑의 상수값은 그러니까 0.35인 셈이죠. 인천 서구갑 지역도요. 확인해 보니까 0.25의 상수값이 보였습니다. 이 상수값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교흥 후보 0.25, 7561이죠. 통합당 이학재 후보 0.25, 1529. 그러니까 인천 서구갑 지역의 상수는 0.25인 셈이죠. 경기도 성남 분당 갑 지역은 어떨까요? 민주당 김병관 후보 0.28입니다. 0.281075. 통합당 김은혜 후보 0.28 0819. 결국 성남 분당갑 지역의 상수값은 0.28인 셈이죠. 그럼 경기도 성남 분당 을은 어떨까요? 여기는 지역 상수값이 0.29가 적용됐습니다. 민주당 김병 후보 0.294132. 통합당 김민수 후보 0.29 5107.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면 대선 후보 간 격돌을 했던 종로는 어떨까요? 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후보 0.26 8625. 통합당 황교안 후보 0.26 9083. 그러니까 서울 종로 지역의 상수값은 0.26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송파병도 상수값이 0.31이 주어졌는데요. 확실히 마음먹고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수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남인순 후보는 0.31438입니다. 통합당 김근식 후보는 0.318286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수값이 민주당 후보하고 통합당 후보 간에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요, 역시 로또 복권 사는데 1년 내내 매주라고 그래야 되겠죠? 매일은 아니니까. 매주 그냥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그러니 이런 SNS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SNS 주장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5번째 의혹입니다.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99% 이상 일치하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역시 SNS에서 나도는 정말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 간의 득표 비율 일치율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게 SNS에서 나도는 이 사전투표 득표율 일치 내용인데요. 이 도표에서 보면 관내하고 관외 투표 득표율이 놀랍게도 99% 일치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고루 나타납니다. 지금 2개만 보여드렸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결과는 SNS 나도는 이 내용, 선관위 자료에서 추출한 근거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의혹들도 있습니다.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자 그러면 한 의혹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여간 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걸 이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는데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 49개 투표구 중에서 통합당 후보가 사퇴한 관악갑 1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8개 지역 모두에서 통합당의 경우에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인 현상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를 최소 10% 이상 앞설 가능성.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전라도 빼고.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신문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헤쳐 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번 4.15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도 있다 그러면서 어찌되었건 결론은 패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 부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 소모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고뇌찬 발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상당수 국민들한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점점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 난처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의혹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무턱대고 부정선거를 외치기가 난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불복 프레임을 집권 여당이 씌우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는 자칫 통합당 자체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한시바삐 당을 재정비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또 2022년의 대선 준비도 서둘러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 선거 불복 프레임까지 당 앞에 닥친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가 이슈화되고 결국 선거 불복이라는 상황으로 격화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두동강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화문 광장이 뒤덮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힘든 상황인데 국론 분열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민주당과 통합당이 함께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번 부정선거 논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에 서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도 청원을 하겠죠. 그럼 청와대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선 수도권이라든지 이 몇 개 지역에서 당장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개표 프로그램 로그 분석을 즉각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가동해가지고 전국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들을 취해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차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을 갖게 만드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사전투표 후에 관외투표의 경우에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냥 투표하는 지역에서 공식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투표하고 개표도 그 지역에서 한 다음에 그 결과만 각 지역으로 전산 처리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저런 의혹들도 일단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의혹 제기들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차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통합당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선거 부정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상수 이야기하고 이 조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꺼냈습니다. 김어준 씨 그러면 누군지 다 아시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패배했을 때 선거 조작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바로 더 플랜입니다. 김어준은 이 다큐에서 전자투표기 자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킹 데모크라시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든 예가 지난 2004년 12월 13일에 미국 법사위원회 공개 청문회 자료입니다. 실제 선거 개표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얼마든지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네티즌들이 김어준이 제기했던 바로 그 조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은 2시간 30분짜리의 장편 다큐에서 선거 조작 가능성과 함께 프로그램 존재 여부, 불과 두세 사람의 해커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보면 김어준이 주장했던 그런 조작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김어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4.15 총선 결과, 특히 네티즌 수사대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팩트체크, 그야말로 별로 기분 달갑지 않은 팩트체크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